전체 지수에 대해서 말하기는 좀 뭐하시기는 하지만 네. 2600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좀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혹시 뭐 이렇게 상단이나 하단 네. 뭐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이번 연도 한해서 생각을 한다면 네. 3000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 상단으로 치면 한 2900 정도. 오. 예, 하단으로 치면은 뭐 2300 오. 정도. 이렇게까지 네. 빠질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아무래도 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기가 또 터질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럼 위로 10% 아래로 10% 이 정도네요. 네, 그 정도 수준. 네. 지수는 예. 그러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네네네. 뭐 그런 변수들, 네네. 뭐 이렇게 큰 하락을 유발할 만한 네네. 그런 게 좀 보이시나요? 전에는 네. 은행들 파산이 문제가 좀 됐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하반기부터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금리 인상이 아직은 안 끝났다라는 거죠. 한 두 번 남을 수 있다. 예, 그렇죠. 파월 형님이 대놓고 얘기하셨죠. 또 어제. 이번에는 한번 넘어가지만 앞으로 한 2번 정도는 더 할 수가 있다. 예. 그 이유가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하죠. 네. 요게 지금 4%까지 내려왔어요. 아. 근데 이제 최고점이 2022년 6월에 9.1%까지 찍었는데 네. 요게 이제 내려오는 속도가 제 이제 급격하게 내려오느냐 아니면 서서히 내려오느냐인데 많이 내려왔자 한 달에 한 1% 내려와요. 네. 그러면 4% 정도 되니까 지금 연준에서 좀 기준점으로 보고 있는 게 연준에서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 한 2%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대잖아요. 2%가 더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하면 2%대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인상이 진행되면서 약간의 조정이 올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로 한 10% 정도 네네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네. 또 그만큼 안 떨어지면은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우상향이 더 확률이 좀 크다고 보시는 거고. 예, 아무래도 예, 우크라이나 상황도 좀 있으면 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이제 많이 활성화될 거다라고 했지만 예상보다는 좀 저조했어요. 근데 그 저조함도 조금 회복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 내년에 가면 네. 3천 이상으로 막 갈 수 있는 걸까요? 만약에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이제 반도체 섹터가 가장 크잖아요.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는 뭐 SK 하이닉스가 다시 반등을 해준다면 내년에 3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네네. 한 운용자금이 100 정도 있다. 네네. 그러면 현금과 주식 어떻게 배분하시겠어요? 만약에 조정을 위해서 현금을 한 20% 정도 예, 빼놓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한 80% 정도는 주식 투자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정이 온다 해도 네네. 80%는 주식을 갖고 있겠다. 네네네. 그거는 이제 미래를 그래도 좀 더 낙관적으로 네네. 보고 그렇죠. 있다. 네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좀 네. 어떤 주식을 지금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제가 뭐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포스코 퓨처엠과 미래나노텍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좋게 보는 게 저 예전 영상에서 좀 잠시 말했었던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네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예전 웅달 책방 나왔을 때 잠깐 언급드렸는데 저평가된 이제 주식이 뭡니까 물어보셨어요, 웅달님이. 그때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이제 이야기 드렸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포스코 퓨처엠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기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한참 주식을 끌어올리게 된 배경이 상사주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워런 버핏이 투자를 많이 했죠. 일본 상사주에.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향이 생겼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사주 중에서는 굉장히 원탑이고, 그래요. 예, 여기에다가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차 부품 사업에도 뛰어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홀딩스와 함께 포스코 퓨처엠을 굉장히 밀어주는 역할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뭐 음극재도 그렇고요. 뭐 니켈 광산도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직접 찾아내고 투자를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제가 옛날에 한번 여기서 언급드렸을 때 2만 원, 2만 2천 원? 그 사이 왔다 갔다 할 때였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정고점 4만 원 가까이 와. 예, 거의 찍고 있고요. 지금 가격도 3만 원 후반대, 예, 3만 원 후반대 정도 지금 가격을 찍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직도 많이 저평가입니다. 예. 와. 왜냐면 퍼가 10이 안 돼요, 아직도. 왜냐면 옛날에는 이 상사주가 마진이 굉장히 박했어요. 왜냐면 트레이딩을 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철강 트레이딩이 굉장히 많은 이제 이익을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철강 트레이딩이라는 게 포스코 철강에서 만든 이제 철강 제품을 가지고 해외에 팔거나 국내에 파는 그런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굉장히 적었어요. 1% 2%. 아, 여기서 트레이딩은 그 네. 주식 트레이딩은 아니고 네, 주식 트레이딩이 아니고 무역. 무역. 그러다 보니까 상사주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인정을 못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평가되는 구조였고요. 근데 지금은 각각의 사업을 계속 일으키면서 이제 사업 회사로 거듭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레이딩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직접 사업을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미얀마 가스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동남아에서 팜유 사업 같은 것도 직접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부품 중에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모터 코어라고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현대에 납품하면서 주가가 엄청 지금 급등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입니다, 아직. 그렇게 직접 하면은 당연히 마진율이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사 회사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서 직접 이제 사업을 읽어가는 회사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걸로 보자면 2차 전지 소재까지 지금 침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퍼가 10이 안 된다라는 건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거의 2배가량 올렸는데도 네. 퍼가 10이 안 된다는 거는 전에 네. 얼마나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한 8 정도 되니까 전에는 한 4 정도, 4, 5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퍼가. 네. 포스코 홀딩스도 퍼가 되게 낮더라고요. 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 때문에 철강 시황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주사로 이제 됐잖아요. 네, 그런 영향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천연, 흑연, 네. 동박 원료, 네네. 폐배터리 리사이클 네네. 여기까지도 이제 사업 범위를 네네. 직접 사업 범위를 직접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염호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르헨티나에.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뭐 니켈이라든지 아니면 음극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것들 뭐 그런 재료줄 포스코 홀딩스가 하지 않는 그런 그 이외의 것들을 이제 맡아서 하겠다라는 거죠. 뭐 그런 서포트들이 이제 포스코 퓨처엠으로 가는 거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원가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보다는 포스코 그룹을 좋게 보는 이유가 이런 수직 계열화가 확실하게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원료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는 약간 중국산도 좀 쓰고. 네네. 근데 이제 포스코는 그런 게 네네. 중국산 쓰긴 하죠. 중국산 쓰기는 하는데요. 이제 배제하면서 가려고 많이 이제 개발하고 지분 투자하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상사 회사나 아니면 이제 뭐랄까 직접 광산 개발을 하니까요. 아무래도 에코프로보다는 포스코 계열 쪽이 훨씬 유리하죠. 그런 쪽으로는. 왜냐면 워낙 그쪽으로 사업을 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 측면에서 네네네.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뭐 에코프로보다는 네. 이제 포스코 그룹 쪽이 네. 조금 더 유망해 보인다. 그리고 자금력으로 봤을 때도 포스코 그룹이 훨씬 앞서죠. 네.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포스코 그룹 네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네.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네네. 것 같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고, 그러면 2차 전지가 좀 네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상반기는 진짜 2차 전지가 끌어왔다고도 네네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네. 하반기에도 좀 이렇게 2차 전지가 네. 끌어갈 수 있을까,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이번 연도는 사실 2차 전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게 2023년 5월 수출입 동향을 보시면요. 네.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가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근데 반대로 이제 반도체도 많이 보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D램, 낸드 등 주요 제품의 가격 급락 영향으로 수출이 36.2% 감소했다. 네, 이런 걸 봤을 때 아무래도 2차 전지가 반도체보다는 더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수출이 잘 돼야 되잖아요, 사실. 네. 네,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 와야지 그렇죠.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또 투자도 다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직원들 월급도 더 올려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영향들이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2차 전지가 하반기에도 좀 더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그 증권사에서 네네. 이제 리포트 보니까 이제 하반기는 네. 2차 전지하고 반도체를 딱 껴가지고 두 개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계속 끌어갈 것 같고요. 이제 거의 막바지쯤 됐을 때, 하반기 쪽으로 갔을 때, 하반기 거의 뭐 11월, 12월 그 정도쯤 되면은 반도체에 조금 자금이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반도체가 바닥을 이제 어느 정도 다졌다라는 신호가 그때쯤 올 거라고 보거든요. 3분기 정도 지나서 4분기 때쯤. 그 이유가 왜냐면 이건 이제 더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지만 일단 재고가 지금 굉장히 아직 많은데 네. 3분기 정도 지나면 아무래도 재고 문제가 좀 풀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3분기 지나서 반도체 시황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전지가 네네. 그 이제 하반기에도 주도주가 될 수 있다. 네네. 그러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들보다도 네네. 2차 전지가 조금 더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2차 전지 섹터가 저는 가장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수출입 동향에서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두 자릿수 증가세. 여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아. 왜냐면 전체 수출이 지금 감소해서 이제 적자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낸다라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반도체보다 2차 전지 배터리 쪽이 반도체 파이보다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LG에너지 솔루션이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가능성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근데 물론 뭐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삼성전자에서도 삼성 SDI가 있으니까요.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지금은 이제 캐파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미치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지금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 전고체 배터리에 몰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토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나서겠다고 천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2차 전지 소재에서 전고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했거든요. 네.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전고체에 대해서 저번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우리나라 정부 자체에서도 전고체 배터리가 앞으로 신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원도 없고 사실 뭐 광산 이런 것도 리튬 뭐 이런 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을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지금 음.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앞 전선에 최전선에 서고 있는 게 삼성 SDI 쪽입니다. 이런 그 전고체로 가면 네. 뭐 광물 의존도나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현저히 줄어드는 거예요. 현저히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줄어드는 부분은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가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한 2배 정도? 일반 리튬이온 전지보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좋아짐으로써 전기차 그 판매 확대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 하이니켈 배터리보다는 가격이 아무래도 비싸겠죠. 초반에 만들려면 뭐 설비도 다시 깔아야 되고 뭐 원료 수급도 좀 다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하이엔드급, 그러니까 최고급 상단에 있는 거를 아마 커버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 점점점 이제 상용화로 가면서 중위급, 네. 하이급으로 이제 점점 늘어날 수는 있겠죠. 네. 예. 지금은 전고체 배터리가 연구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시제품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요게 상용화 되기까지 얼마나 기술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게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일본에서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도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황화물계가 있고 산화물계가 있는데 일본은 지금 산화물계는 지금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화물계는 약간 전자 제품 정도, 그러니까 이어폰이나 소형. 네, 소형 쪽으로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고요. 요걸 대형화로 만들기가 어렵기 어려운 때문에 거죠. 지금 삼성 SDI에서도 산화물계보다는 이제 황화물계로 가고 있고요. 그 대신 삼성 전기에서는 또 산화물계를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어느 게 먼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네. 근데 아무래도 기술적으로는 황화물계보다는 산화물계 이제 전해질이 좀 앞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그 EUV 장비 도입되면서 뭐 네네. 나노, 3나노 네네,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1년, 2년 있으면 또 기술력이 막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네네네. 막 발전하기도 하잖아요. 예. 막 그 무어의 법칙인가요? 뭐 네네네. 그런 것도 있었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기술 변화에 대해서 좀 네네네. 주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전고체 배터리에 가기 전에 징검다리로 저는 좀 음극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네. 특히 이제 실리콘 음극재. 네, 실리콘 음극재가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 전 단계에서 배터리 용량을 획기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포스코 퓨처 MC가 네네네. 얘기해 주셨듯이 네네. 거기에 좀 강점이 네네. 에코프로 BM보다 네네.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이렇게 그 2자릿수 네네. 증가세가요. 네네. 좀 앞으로 그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시군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2차 전지주가 좀 네.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네. 물론 에코프로는 거의 이제 정골점 회복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네네. 좀 타이밍을 재고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네네. 같아요. 이거 뭐 조금 더 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네네. 이 대장주들은 막 올라가지고 네네.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전 조정 올 때마다 음. 계속 들어가시는 게 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보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기해 주시기 전에 네네. 포스코 퓨처앤과 미래 나노텍을 좋게 보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혹시 지난번 출연 이후에 좀 달라진 내용, 업데이트 네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 포스코 퓨처엠을 가장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국내 유일 양극재, 음극재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핫했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핫했죠. 에코프로 BM. 왜냐면 이제 에코프로 쪽이 양극재 시장 글로벌 1위로 거의 등극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에코프로 쪽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을 더 좋게 보는 이유는 이제 음극재까지 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전고체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징검다리로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의존도 보시면은 양극재가 60%고 음극재가 무려 84%예요. 양극재도 60%인데요. 네. 되게 높구나. 예. 그러니까 이걸 순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게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대응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이 음극재를 유일하게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러브콜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GM도 그렇고 이제 포드 회장도 이제 얼마 전에 최종호 회장님이 만나러 갔잖아요. 네. 포드 회장을.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굉장한 러브콜이 올 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업체들과의 수직 계열을 통해서 폭발적인 수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40조 원의 수주를 하고 있고요. 포드를 이제 방문을 하는 이유도 아무래도 수주 관련돼서 방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가진 포스코 퓨처엠이 좀 에코프로 BM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에코프로 BM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의 시가총액이 조금 더 높아요. 네네. 맞아요. 26조. 예. 한 3, 4조 높은 네. 것 같아요. 근데 재무제표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 BM보다는 조금 낮죠. 예,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소재는 3년 전부터 오더가 내려지고 네. 이제 확정이 돼요. 그런 거를 이제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이 아무래도 에코프로 BM보다는 더 많은 수주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러면 한 전문가께서는 그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네네. 퓨처엠을 좀 비교할 때요. 네네네. 기술력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에코프로 BM이 세계 1위.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좀 점수를 많이 네네네. 두신다고 하면 포스코 퓨처엠이 현재 상황에서는 네네. 한 주가가 한 7, 80% 정도. 네네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한 23조 되니까 네네. 한 15조, 17조 이 정도 네네. 돼야 된다라고 네네. 보는데 지금 26조면은 거의 뭐 10조가 더 비싼 거잖아요. 네네.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기술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에코프로 쪽이 먼저 이제 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 업력적으로 봐도 기술적인 부분은 앞서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그렇다고 그 기술력이 뭐 많이 딸리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의 이 수직 계열화된 이 최적화된 시스템과 자금력으로 충분히 엎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네네네네. 1등을 쫓듯이 예. 포스코 퓨처엠도 쫓아낼 네네. 수 있다. 왜냐면은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제 주 고객이 삼성 SDI였단 말이에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네. 그다음에 뭐 GM, 뭐 가리지 않고 지금 막 받고 있어요. 고객사들이. 그러니까 고객사들 너도 나도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건 포스코 퓨처엠을 그만큼 가치 있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중심에는 광산과 광물을 이제 직접 취급한다라는 그 우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기본이잖아요. 요게 없으면 기술도 없는 거예요. 소재 수급이 안 되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말짱 도루묵이 네. 되는 거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더 앞서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요 표에 보니까 네네.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 소재 주요 수주 현황 네네. 거의 90조 100조네요. 네, 거의 100조 가까이 되고 100조 있습니다. 가까이. 와, 그렇구나. 그것도 거의 1년 안에 거의 받은 거예요. 1년 안에 100조. 네네. 근데 이게 더 앞으로도 예, 더 생길 수 늘어날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지금 중국이 어. 전기차 판매 비중이 30% 정도고요. 어. 유럽이 한 12% 정도. 그다음에 미국이 작년 기준 5.8% 정도거든요. 그거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에는 우리 거 거의 안 팔려요. 예. 중국 거는 중국 시장은 우리 제품이 거의 안 팔리기 때문에 유럽하고 미국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미국이 핵심 시장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5%가 이제 막 10%, 20%, 30%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럼 바이든 대통령은 이거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어요. 어. 이제 2030년까지 몇 프로 그거를 계속 끌어올려요.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 보면 날씨가 네네. 너무 이상해졌어요. 예. 기후 변화가 실제 느껴지는 것 너무 같아요. 심하죠.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차 판매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어디인 것 같아요? 중국? 아닙니다. 노르웨이예요. 노르웨이. 그래요? 노르웨이가 한 80% 정도 돼요. 어. 전기차 판매 비중이. 벌써요? 네. 와, 그렇구나. 거기가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수력 발전으로 일으키고 있는데요. 자기네들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석연료
수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건 뭐 화석연료 수출하고 자기네들이 쓰는 건 근데 유전도 있잖아요. 네, 유전 그러니까 유전 수출을 다른 나라는 화석연료 수출을 하고 자기네 국가는 지네들은 수력 발전소 돌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친환경 에너지가 빨리 많이 도입이 되는 나라일수록 전기차 침투 비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아 그렇군요. 그 LFP랑요. 네네. 그 NCM 네네. 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그렇게 안 나나요? LFP 배터리가 한 30% 정도 예전에는 이제 저렴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이니켈로 들어가면서 니켈 비중이 많아지고 그다음 코발트 비중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에너지 밀도는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가격 차이가 안 난다고 해요 지금은.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뭐 비슷한 가격에 뭐 에너지 효율이 좋은 그러니까요.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보다는 픽업 트럭이 판매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픽업 트럭에 사실 LFP 배터리 쓰기 힘들거든요. 네. 출력이 딸려서. 그리고 이제 뭐 추운 날씨가 된다. 그러면 LFP 배터리는 굉장히 출력 떨어져요. 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거 이제 공지 잘 안 했다고 해서 좀 욕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LFP 배터리는 저가형 자동차에 많이 쓰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전기차 기업들은 다 거의 LFP 배터리를 쓰고 자국 내에서 소화를 하고 있죠. 대신에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는 통용되진 않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점점 하이니켈이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622 지금 뭐 811 구반반 9반반까지 나왔죠. 예, 9반반은 네. 뭐 아직 많이 쓰이진 않지만 앞으로 많이 쓰이게 될 거라는 거죠. 아, 네. 만약 그렇게 가면 네. 또 우리나라가 3원계 NCM, 하이니켈 이런 쪽이 강점이니까 네네. 그리고 수주도 많이 받겠네요. 수주를 많이 받고 있죠. 지금. 받고 있는 거. 네. EV, 네. ING 3년치를 땡겨와야 된다니까요. 3년치 네. 땡겨. 그러면 그걸 땡겨와도 네. 지금 뭐 포스코 퓨처엠 주가가 그렇게 막 높은 거라고 보진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그런 걸 땡겨왔을 때 한 퍼 30 정도 수준이니까요. 괜찮다. 네. 그러면은 한 비싸다 그러면은 퍼는 어느 정도 가면 비싸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퍼 이제 100 넘어가면 비싼 거죠. 100 아, 넘어가면. 100거지. 네. 아, 뭐 그렇게까지. 바이오 뭐 이런데 뭐 수백 배 나오는 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 뭐 인간이 상상할 수 있을 만큼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까지 펼쳐지느냐가 문제인 거죠. 왜냐면 주식은 희망으로 오르니까요. 우선은. 그 다음에 이제 실체가 되고 그 실체에서 얼만큼 매출과 영업이익이 따라주느냐. 네. 근데 만약에 희망만 엄청 주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 나와. 기다려도 안 나와. 그럼 이제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여기는 ING다. 네, ING고요. 2차 전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반도체 다음으로 신성장 동력이고 반도체보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로 치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비중이 더 커질 겁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수급을 네. 보니까요. 네네. 에코프로비앙하고 좀 비교를 계속 하게 되는데 네네. 그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네네.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런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제 자원 전쟁이 극대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탈중국이 되면서 중국 소재를 못 쓰고 그 다음에 지금 리튬 삼각지대, 뭐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뭐 이런 칠레 이런 쪽은 자원 그 리튬을 국유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리튬을 수급할 수 있는 회사가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최전선에 있는 회사가 포스코 퓨처엠,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거기서 그 재료를 받아오는 포스코 퓨처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 그 광산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네. 광산이나 염호나 네네. 그거 관련된 이렇게 책들 자료들을 제가 조금 살펴봤더니 네네네. 그거를 이렇게 같이 파트너십 비즈니스 파트너를 맺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네. 난관이 굉장히 많고 네네.
또 그런 광산이나 이런 게 약간 그 인프라도 안 좋고 네네. 약간 문화적으로도 네네. 비즈니스 문화가 네네.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다 네네. 이런 평가들이 있어서 네네. 어려움이 많은데 네. 이 포스코 홀딩스가 그런 쪽으로 아르헨티나 쪽 이렇게 막 네. 하잖아요. 예, 예. 좀 잘 진척되고 있다고 진행되고 네네. 있다고 보세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포스코 그룹 자체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이제 트레이딩 어. 업체를 소유하면서 어. 그런 걸 엄청 잘해요. 아. 뭐 예를 들면 미얀마 가스전 개발할 때도 어. 그런 걸 엄청 잘하고요. 그 미얀마 가스전 개발해서 중국까지 뚫어놨거든요. 어. 그 중국까지 가려면 그 파이프라인을 미얀마를 통과해서 중국까지 이어지는데 그 주민들 반발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 근데 그거를 다 보듬어 주면서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어. 세워주고 그런 이제 사회적인 역할을 하면서 환경적인 문제까지 다 그거를 신경 쓰면서 해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아. 전통적으로 해왔던 작업이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을 그런 부분에서 넘어설 수 있는 기업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아. 네. 저 그런 것들은 좀 웬만한 뭐 2차 전지를 한다 네. 하는 그런 기업들이 네. 막 무슨 양극재도 하고 음극재도 네. 하고 그 자원도 하고 네. 원자재도 하고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양극재 업체들이 아무리 길고 난다고 해도 음극재를 건들지 않는 게 그런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광산 문제라든지 생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쉽게 진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에서 다 네. 할 수 있는 거는 포스코 그룹이 거의 유일하고. 네, 거의 유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그런 네. 뒷배경 속에서 하나의 조각 퍼즐이니까. 네네네. 아, 그래서 이게 좋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외에도 미래나노텍도 네네. 좋게 보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저 미래나노텍 작년에 처음 출연할 때부터 얘기를 드렸고 그때 아마 주가가 한 10,000원 초반대였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20,000원, 23,000원, 4,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요게 이제 36,000원까지 갔었어요. 46,000원이요? 36,000원. 아, 36,000원. 36,000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조정을 많이 거쳤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스코 퓨처엠은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한 20% 정도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미래나노텍은 이제 10% 정도밖에는 안 올라갔어요. 이게 왜 그런 차이가 나오냐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수주들 보시면은 눈에 보이게 확 나오잖아요. 근데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주들이라든지 그런 발표가 별로 안 합니다. 왜냐면 미래나노텍 자회사 미래첨단 소재가 2차 전지 소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에서 들어오는 수주를 공시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다지 뭐 홍보에 뭐 노력을 기울이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좀 쉽게 말하면 배가 부른 걸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제 돈 괜찮게 벌고 뭐 문제 없이 회사 돌아가니까 그냥 자기네들은 묵묵하게 그냥 일을 하겠다. 뭐 이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인가요? 네, 왜냐면 회사 홍보에 너무 적극적인 게 되다 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 회사에 돈이 없어서 그럽니다. 네,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정보 끌어다가 배포하고 투자자 끌어와야 되고 주주들이 계속 사게 만들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미래나노텍의 이제 자회사 미래첨단 소재 연구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봤을 때 일단 뭐 양극재, 음극재 개발은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눈여겨볼 게 여기 퓨어 실리콘 공정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퓨어 실리콘이 뭐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기 전에 징검다리로 음극재 기술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 실리콘 음극재라고 했잖아요. 그 실리콘 음극재의 최종 버전, 최종 버전이 퓨어 실리콘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실리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주전자 재료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를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 음극재 첨가를 해서 적용이 된 게 포르쉐 타이칸. 네, 포르쉐 타이칸에 적용이 됐었는데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 실리콘 음극재가 섞는 비중이 한 5%에서 7% 사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일단 일반 음극재보다 10배의 에너지 효율이
생기거든요. 단점 뭐냐면 너무 많이 부풀어 얘가 들어가면 너무 많이 부푸니까 요거를 이제 잡아주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이제 퓨어 실리콘을 지금 채택을 한 것 같아요. LG 쪽이. 그래서 LG 쪽이 그 퓨어 실리콘 개발하는 거를 굉장히 진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중에 대주전자재료가 이제 협력 업체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래나노텍보다 재무제표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은 낮아요. 근데 시총은 1조 5천억. 지금 미래나노텍이 시총이 7천억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의 2배 이상이에요. 대주전자재료 시총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재 기술은 사실 이만큼 와 있다면 음극재 기술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천연 흑연을 쓰고 있거든요. 음극재에서. 그리고 조금 이제 나은 게 인조 흑연.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개발한 게 포스코 퓨처하면서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죠? 인조 흑연하고 천연 흑연의 한 중간 정도 모습, 하이브리드 그것까지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서도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미래나노텍도 이제 LG랑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뭐 엠바고 같은 얘기가 나돌고 있어요. 실제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래첨단 소재 그 사이트를 가보시면 2023년에 퓨어 실리콘 공정 개발을 한다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공정 개발을 한다는 건 이미 소재는 개발이 돼 있다는 거고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뽑아내느냐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미래나노텍은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은 안 하는 거예요, 아직? 원래 한국메탈실리콘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이제 실리콘을 소재를 이제 거기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수를 해서 이제 광산까지 베트남에 있는 광산까지 실리콘 광산까지 손을 대서 수직 계열화를 하려고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한국메탈실리콘이 너무 많이 부른 거야. 매각가를. 그래서 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미래나노텍 쪽에서 야, 이거 그냥 우리가 해도 되겠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미래첨단 소재에서 인력을 뽑고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래나노텍하고 대주전자재료하고의 차이는 둘 다 실리콘 음극재 대표 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 대주전자재료는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래나노텍은 아직은 생산이 미비하지만 더 높은 단계의 최종 단계의 퓨어 실리콘 개발 그럼 개발이 끝나면 양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 퓨어 실리콘이 뭐냐면 실리콘을 미세하게 분쇄한 겁니다. 네, 분쇄한 건데 원래는 퓨어 실리콘 전 단계 그냥 일반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코팅을 한다든지 뭘 섞어 도전제를 막 섞어 그래서 이제 그 팽창하는 걸 잡아줬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게 이제 퓨어 실리콘이기 때문에 퓨어 실리콘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땐 나노 분쇄 가공이거든요. 그거에 특화된 기업이 바로 미래첨단 소재입니다. 네,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퓨처엠에서 3천억 원 수주를 받았어요.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에서. 그래서 이번 연도 매출이 이미 3천억이 넘을 예정입니다. 그 예상 매출 3,500억 정도. 그러니까 3천억 정도가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이고요. 그 다음에 한 500억 정도가 첨가제. 그러니까 양극재나 음극재, 첨가제가 들어가거든요. 코팅을 하면서 안정을 찾기 위해서 뭐 지로코늄이나 뭐 이런 걸 넣어요. 그 다음에 2023년 1분기에만 2차전지 소재 매출이 539억 원 찍었다는 거죠. 이게 뭔데 539거예요? 아까 보면은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하고 첨가제 그것만으로 미래 첨단 소재 매출이 539억 원을 찍은 거예요. 총 매출은 이제 광학 필름도 하잖아요. 1위 세계 3M 이겼잖아요. 3M 이겼죠. 여기 써놨죠. 광학 필름 3M도 씹어 먹었다. 이분이 대표님이세요? 이분이 김필영 대표님. 복스럽게 생기셨죠. 이분이 되게 진념이 강하세요. 삼성 SDI 연구원 출신인데 그래요. 이제 나와가지고 내가 강점 가질 게 뭘까 해서 이제 광학 필름 쪽으로 파고 들었고 원래 세계 1위가 3M이었는데 이제 3M을
넘어서 광학 필름을 세계 1위까지 끌어올렸죠. 이야, 대단하시네. 네, 대단한 분이시고요. 이분이 이제 2차 전지 소재를 예전부터 눈여겨 보셨고요. 에코프로에도 지분을 투자했었어요. 미래나노텍이 예전에. 네,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투자해서 수익 많이 보고 엑시트했죠.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쪽, 전기차 배터리 쪽에 굉장히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나다 퀘벡의 얼티엠 캠즈, 포스코 퓨처엠하고 GM하고 설립한 네. 그 회사죠. 그 얼티엄 그거 플랫폼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바로 옆에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고요. 거기 한 3만 톤 정도 되고요. 국내에서는 한 4만 톤 정도 지금 이번 연도에 증설을 마칠 예정이고요. 그 음극재 쪽은 네. 포스코 퓨처엠을 하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미래나노텍을 끼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미래나노텍이 포스코 퓨처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수산화 리튬을 가져오거나 그 사급이죠. 포스코 퓨처엠 걸 가져와서 갈아줘요. 그러면 이제 그게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음극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퓨어 실리콘 음극재를 갈아요. 그럼 이게 퓨어 실리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분쇄 가공이 되는 거죠. 양극재, 음극재 둘 다 분쇄 가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중에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미래나노텍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NCM 812 이상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 울트라 하이니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으로 가면 이제 구반반 이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산화 리튬 나노 분쇄 가공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 6기 6.2 정도 되는 수준에서는 그 이하 수준에서는 LFP 배터리까지 포함해서 갈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분쇄 가공하는 업체들이 원래는 중국 업체에서 수산화 리튬을 가져와서 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분쇄 가공을 해서 이제 양극재 업체에 넘기는 과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데보마그네틱이나 아니면 뭐 금양도 그걸 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뭐 강원에너지도 이제 무수수산화 리튬으로 해서 분쇄 가공해서 이제 삼성 SDI에 납품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 가장 큰 캐파를 가진 거는 미래나노텍이고요. 데보마그네틱은 미래나노텍보다는 좀 안 되고 있고 지금 적자예요. 거기는 오히려. 그러니까 적자 수주를 하고 있는 수준 같고, 강원에너지는 아직 테스트 파일럿만 돌아가고 있고 수주는 0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장은 얼마나 빨리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서 진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3년 전에 걸 지금 수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준비된 사람이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미래나노텍이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에서는 강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중소기업 치고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사급 방식이 아닌 아까 직접 수급,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을 직접 뭐 앨범알이나 아니면 뭐 리벤트 뭐 이런 업체한테 사갖고 와서 분쇄를 해서 포스코 퓨처엠에 아니면 삼성 SDI에 뭐 이렇게 납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 첨단 소재 자회사에 수산화 리튬을 직접 수급하기 위해서 한 788억 원 정도 금전 대여를 해줬어요. 중소기업 치고는 좀 많은 돈이죠. 그러니까 이게 국내 그 포스코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이 수산화 리튬 그걸 갈아가지고 갖고 오는 거를 중국에 의존하는 것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국내의 어떤 기업을 좀 파트너로 갖고 있는 것도 유리하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미래나노텍을 업고 가려고 하는 거죠. 업고 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캐나다 퀘벡에서도 공장 그냥 바로 옆에요. 담장 옆에. 그렇구나. 네, 왜냐면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을 할 때 근접해 있어야 돼요. 갈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굳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갈아서 포장 싹 해가지고 바로 넘겨주는 시스템. 데보마그네틱, 그러니까 미래나노텍이 원탑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강 2중 체제, 데보마그네틱하고 그
그 강원에너지가 그 밑에서 수주를 받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그 대주전자재료랑 미래나노텍 좀 비교했을 때 네. 재무적으로는 미래나노텍이 낫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낫다라는 게 네. 이 3M 쪽 때문에 그런 건가요? 광학 필름, 광학 필름 쪽이 일단은 받쳐주고. 받쳐주고 캐시카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리콘 응급제 쪽에서는 아직 적자인 거예요? 미래나노텍이요? 네. 아니 적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면 아직 납품을 안 했으니까요. 공정 개발 들어가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은 포스코 피처하면 3천억 원 수주했다는 거. 그건 수산화 리튬하고 그 첨가제. 근데 그쪽도 유망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은 마진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뭐 2%에서 3% 사이? 적자는 아니네요, 그러면. 적자는 아니에요. 적자는 아닌데 요즘 은행 금리 아시죠? 은행에 맡기면 얼마 받았나요? 그렇죠. 뭐 한 3, 4% 오히려 더 주죠. 은행 이자보다도 안 되는 이제 마진율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박한데 첨가제에서 그걸 이제 커버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을 분쇄 가공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엔 첨가제 팔라고 그런 거거든요. 수산화 리튬 분쇄 과정도 중요하지만 첨가제를 끼워 팔기 위해서 이제 캐파를 늘려가는 거죠. 왜냐면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뭐 어마어마한 것도 있어 80%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요. 뭐 마진율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고중해서 봤을 때 한 20에서 40%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마진율이 나올 것 같아요. 첨가제라고 하면은 미래나노텍이 노릴 수 있는 첨가제라고 하면 뭐예요? 그 예를 들면 지로크롬 같은, 텅스텐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첨가를 해줘야 이 소재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이 양극재, 음극재라는 게 가루에다가 뭐 전해질 액체 넣고 막 소싱을 하는 거잖아요. 믹싱을 해가지고 굽고 뭐 바르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을 이 얼마나 잘 만들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뭐 소재에서 뭐 코발트라든지 니켈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코발트 같은 경우는 안정화하는 부분이 크니까 그걸 쓰는 건데 그런 소재보다도 기술적인 거, 그러니까 코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첨가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안정화에 기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걸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발트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리튬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술력으로 자꾸 파고 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첨가제라든지 뭐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뭐 전고체 전해질 이제 황화물계 전해질이라든지 뭐 그런 기술을 우리나라 굉장히 그 목숨 걸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스코 입장에서 수산화 리튬 같은 거 갖고 오려면은 중국 회사에서 그냥 갖고 오는 건데, 그럼 텅스텐이나 뭐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것들 또 갖고 와서 자체적으로 또 이거를 배합해야 되는 건데, 지금 미래나노텍이 그걸 다 일체로 해줘가지고 일원화 시켜가지고 포스코에 납품한 포스코한테 너무 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는 거죠.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그 내재화 해버리면 그만 아니냐. 뭐하러 뭐 중소기업한테 마진을 줘. 근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10 마이크로미터 분쇄 가공을 하는 라인을 깔았어요. 근데 고객회사에서 야 우린 5 마이크로미터 필요해. 이러면 이거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시간과 그리고 이 안정화시키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럽 헝가리 공장 안정화시키는데 몇 년 걸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기계, 똑같은 시스템 옮겨다가 놨는데 기후, 뭐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변하고 사람 숙련도가 변하고 이러니까 그게 안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 만든다고 했을 때 뭐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안정화시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테슬라가 배터리를 만들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쟤네 힘들 걸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래나노텍의 미래 이렇게 하려고 하는 방향 괜찮아 보이세요?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나노텍도 자체적으로 지금 그 수직 계열화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검토 중인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한 5번 정도 율촌하게 만드는 이제 배터리 파우치 필름 요거까지는 지금 개발이 지금 되고 있어요. 아마 하반기쯤 발표를 할 거라고 저는 들었는데 요거까지는 이제 거의 개발이 된 거고 그 밑으로 이제 전구체 합작법인 설립이라든지 광산 개발 및 뭐 지분 인투 검토, 그다음에 리튬 정제 진출 검토, 요거는 이제 지금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될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저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검토를 떠나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그 이제 핵심 사항만 표시를 해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는 조금 더 가까운 미래네요. 그렇죠. 저게 하나씩 구현되면 이제 주가는 거기서 네. 또 계속 점프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미래나노텍은 만약에 그 투자를 할 때 네네. 그 그래도 어느까지 오를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표 주가 어느 정도 보세요? 지금 23,000원 정도인데 아까 대주전자재료가 시총 1조 5천억 정도 됐잖아요. 이제 미래나노텍이 지금 한 7천억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한 2배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한 4만 원 중반대 네, 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한 몇 년 안에 구현될 거라고 보세요? 순탄하게 가면? 빠르면 이번 연도 안에. 그 정도요? 네. 야, 그렇구나. 근데 딱 들었을 때 확실히 이게 광학 필름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 네. 이게 뭔가 안정적인 베이스에서 네. 진출을 하는 것 같고 또 아까 이렇게 전고체의 그 궁극적인 배터리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습 전에 단계로서 퓨어 실리콘 이런 거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일리가 너무 있는데요. 뭔가 그러니까 앞이가 뭐 딱딱. 디스플레이 하는 업체들 중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빠지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술력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소재를 다루고 가공하는 그런 기술력들이요.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아까 좀 여쭤보지 못했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네네.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 26조에서 뭐 한 40만 원 중반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무난하게. 네네. 그럼 그때 가서 또 어떤 비전을 그리느냐에 따라 네네네. 판단해 볼 수 있다. 예. 네, 좋습니다. 배터리 사업 관련해서 네네. 리튬 가격 네네. 이게 막 올해 초에는 엄청 올랐다가 네네. 갑자기 막 그래서 조정이 한번 왔어요. 그리고 네. 또 바닥 대비해서 또 한 2배 네. 오르고 막 이래요.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네. 이거 배터리 사업도 이거 변동성이 큰 거 네. 아닌가? 근데 아까 앞에서 또 주도주라고 또 말씀해 네네. 주셨고 어떻게 보세요? 지금 리튬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프 보면 V자 반등을 하고 있어요. V자 반등. 이 리튬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모자릅니다. 리튬이. 예, 리튬이 향후 몇 년간 계속 모자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갑작스럽게 급등하던 리튬이 이제 잠깐 조정을 보였던 이유는 뭐냐면 중국 쪽에서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생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탄산리튬 같은 경우 LFP 배터리에 들어가잖아요. 이 그래프가 지금 탄산리튬 가격인데요. 중국에서 보조금을 거의 이제 줄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피크였는데 이번 연도부터 이제 거의 보조금이 안 나옵니다. 중국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중국 정부에서 판단을 그렇게 한 거죠. 이제 이 정도 수준이면 됐다. 됐다. 이제 네. 구조조정하는 거군요. 그러고 나서 야 우리 이제 니네 이제 그 쥐어줄 만큼 쥐어줬으니까 해외 나가라 했는데 문제가 그 LFP 배터리 특허가 미국 쪽에 있습니다. 네. 진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쯤에 이제 LFP 배터리 특허가 풀렸는데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진출이 안 됐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가 되면서.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야 우리 이제 해외 진출할 거야 해서 너도 나도 막 많이 만들었잖아요. 재고가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많이 구조 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리튬 가격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포스코 홀딩스에서 염호, 아르헨티나 염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필바라 쪽 이제 광산업체랑 지분 투자해가지고 리튬 광산도 계속 지분 투자를 하면서 가져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리튬 가격이 떨어질 때보다 리튬 가격이 오를 때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네, 마찬가지로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직접 수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리튬을 내가 직접 사야 돼. 음. 근데 계속 오르면 내가 이 가격에 샀는데 올랐어. 마진율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가면 어. 아예 X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면. 근데 이게 반대로 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봤을 때. 네네. 그리고 맞아요. 저도 리포트 같은 거 보니까 뭐 2025년인가 뭐 네네. 2027년인가 뭐 네. 그때까지도 네. 공급이 못 따라간다고. 네. 공급이 못 따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GM하고 포드 보세요. 미친 듯이 지금 증설하고 있잖아요. 협력하고 막 LG 에너지 솔루션 뭐 다 협력하고 막 그러잖아요. 같이 막 얼티엄 캠즈 만들고 얼티엄 셀즈 만들고. 그러니까 포스코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다 협력을 해서 지금 우리 쎄쎄쎄 같이 가자 하는 게 2025년, 2026년에 나올 새로운 전기차들 네. 라인업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구나. 그럼 향후 2, 3년은 좋다는 얘기네요. 네. 향후 2, 3년은 뭐 리튬 가격이 어. 괜찮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 사두거나 아니면 리튬을 직접 생산하거나 그런 기업들이 갑이 될 수 있는 네. 그 리튬을 가진 자가 승자다. 그럼 포스코홀딩스는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럼 아르헨티나 연모에서는 탄산 리튬하고 수산화 리튬하고 둘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방식에 따라 다른데요. 이제 수산화 리튬 보통은 이제 탄산 리튬을 많이 생산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정제를 해서 수산화 리튬을 만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식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어느 게 뭐 둘 다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미래나노텍이 아까 수산화 리튬 직접 수급한다 했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는 그 포스코에서 주는 건가요?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급 방식이면 포스코에서 포스코 퓨처엠에서 가져와서 분사만 해서 가공비만 받는 겁니다. 근데 직접 수급은 미래나노텍이 아까 금전대여 했잖아요. 네. 미래첨단 소재 돈을 여기다 넘겨서 이 미래첨단 소재가 이 돈을 가지고 수산화 리튬을 그 광산업체에서 직접 사오는 거죠. 컨택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데보마그네틱이라는 이제 경쟁사 있잖아요. 탈철기 만드는 회사.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을 지금 진입을 했는데 거기는 직접 수급을 안 한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네. 쉽지가 않구나. 네, 사급을 할 거라고. 왜냐면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왜냐면 데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몇백억을 끌어올 수 있을 만한 체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치고 뭐 7, 800억 끌어온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접 수급이 순조롭게 만약에 갈 경우에 이제 마진율이 높아지면서 그 부분이 매출과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고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고 시장이 알아줄 때쯤 굉장한 점프업이 되지 않을까. 혹시 데보마그네틱은 네. 시총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4, 5천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네. 반도체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반도체가 특별한 호재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주가는 그래도 좀 오른 것 같더라고요. 바닥 대비. 이게 제가 전에 방송에서 인공지능 얘기를 하면서 인공지능 원탑은 그냥 엔비디아 사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맞아요. 네. 그 엔비디아 엄청 올랐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오르면서 이제 미국의 그 반도체 그 기업들 주가가 동반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고요. 근데 결국에는 요게 이제 인공지능 쪽에만 국한되다 보니까 올해 가기에는 조금 힘들 거라고 보고요. 예, 반짝 상승을 한 거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이고 그 반도체 재고가 어마어마해요. 삼성전자만 해도 54조 원, 네. SK하이닉스 17조 원. 그리고 이제 재고가 그 회전율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한 3.5개월 정도 되고요. 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6개월 정도 됩니다. 근데 업계에서 보는 적정한 재고 회전율은 5주에서 6주 사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2달 가까이 된 거죠. 2달을 다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아마 2분기에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재무적으로. 네,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최악의 상황이 될 겁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막 뉴스에 보니까 막 비상회의 같은 거 네.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비상회의가 뭐냐면 우리 재고 어떻게 털어야 되냐. 왜냐면 이걸 털지 않으면 안 팔리면 쓰레기잖아요. 사실 재고라고 얘기는 하지만 안 팔리면 이게 전자 부품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막 뭐 예를 들면 DDR5 쓰는데 DDR3 이런 거 안 쓰잖아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재고를 얼마큼 빨리 털 수 있느냐. 그게 지금 관건인 거고요. 이게 지금 현물 가격 보면은 제가 여기 다나와에서 지금 요거를 조사를 해왔는데 D램하고 낸드 플래시 SSD죠. 네. 요 현물 가격 보면 여기 지금 제일 잘 나가는 DDR4 3200짜리 요 16기가거든요. 네. 요게 1위에요 판매가. 지금 68,000원에서 38,000원으로 내려왔어요. 와 거의 반 40%. 1년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신제품 DDR5 5600. 요거는 이제 1년은 안 되죠. 왜냐면 신제품이니까 2월부터 지금 집계가 됐는데 52,000원인데 신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내려갔어요. 47,000원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SSD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팔리더라고요. 1테라짜리인데 요게 이제 208,560원인데 136,960원. 뭐 여기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요것만 봐도 체감이 되잖아요. 왜 네. 떨어질까요? 재고가 많다라는 거죠. 네. 재고가 없이 정말 막 5주, 6주가 아니고 재고가 1, 2주밖에 안 남았다. 이러면 가격이 막 엄청 올라갈 거예요. 옛날에 그 팬데믹 발표되고 나서 코로나 시기에 그 D램 가격 올랐던 거 기억나세요? 네. 네, 2배 막 오르고 그랬거든요. 뭐 그 당시하고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국내 반도체 기업의 재고 파악이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봤을 땐 2분기가 최악이고 3분기에서 조금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4분기쯤 됐을 때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번쯤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네. 2분기 실적 발표 되면은 조정이 안 오겠어요. 최악인 상황인데 아무리 뭐 주가가 미래를 반영한다고 해서 뭐 6개월 선행한다고는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그 다음 상황에도 뭐 이게 적자가 해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재고가 해소가 되는 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좀 덜 하는 거지. 그럼 이게 덜 하고 4분기에도 좀 덜 할 거고 내년에도 좀 1분기에도 또 덜 할 거고 점차 이 덜한 정도가 해소가 되면서 재고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거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오면은 사실 조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증권사에서는 근데 지금이 바닥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맞아요. 사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최악인데 지금 사서 뭐 내년까지 기다리실 분은 뭐 지금 사도 괜찮아요. 그럼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산 걸까요? 외국인들은 기다릴 수 있잖아요. 미리 한 3, 4개월. 그리고 걔네들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종목을 편입을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그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네. 산 거군요. 그러니까 실제 보니까 삼성전자 작년부터 외국인들이 많이 샀잖아요. 네네. 너무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이른감이 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달러가 네. 조금 환율이 그래도 1,300원에서 1,200원 좀 내려왔잖아요. 네네네. 달러 약세로 가면서 네네. 조금 빨리 움직일 가능성 그런 건 없을까요? 반도체 쪽이? 그 주가가? 주가요? 네.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환율보다는 이 재고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시장에서는 사실 뭐 지금 2분기가 최악이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잖아. 이러고 뭐 자금이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반도체 투자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네오님께서 보실 때는 그러한 재고적인 측면을 좀 중요시하게 여기기 네네. 때문에 그리고 굳이 뭐 반도체만 투자할 게 아닌데 네네. 2차 전지도 있고 네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에 너무 그렇게 지금 시점에서 내가 보는 관점은 또 재고적인 관점인데 네네.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아까 수출입 동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36% 마이너스가 네. 났잖아요. 반도체 쪽에서. 근데 양극재는
두 자릿수 상승.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추세는 극명한 이어질 거예요. 거고. 네. 그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고. 근데 굳이 뭐 여기 들어가냐. 그렇죠. 네. 네. 양극재 아니면 뭐 2차전지 쪽 투자해도 뭐 훨씬 나을 텐데. 그러니까 아까 막 포스코 퓨처엠이나 미래나노텍 얘기해 주실 때는 네네. 미래 성장성 있는 사업이 네네. 로드맵이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물론 그런 게 있을 테지만 아까 네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거는 포션이 되게 작잖아요. 네네, 맞아요. SK도 뭐 HBM인가요? 2%밖에 네.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HBM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HBM이 뭐 SK하이닉스가 최강자예요. 삼성전자보다 앞서 있어요. SK하이닉스가.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주가 이제 반등을 했을 때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 상승률이 더 컸거든요. 그 이유가 HBM 때문에 그래요. HBM이 뭐 쉽게 얘기하면 이 D램을 적층해서 이제 쌓아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보시면 이제 GPU 만드는 회사잖아요.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 이 GPU가 CPU에 비해서 인공지능에 굉장히 최적화돼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데이터 센터에서 이 엔비디아 제품을 지금 많이 쓰는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HBM 칩이 들어가요. 네. 그 옆에 박혀 있죠. 그러네요. 네. 저렇게 뭐 GPU가 가운데 있고 HBM이 옆에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HBM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은 엔비디아가 다 벌어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저 GPU를 생산하는 데가 어디냐? 네. 저 GPU 칩을 생산하는 업체. TSMC? 네, TSMC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먹고 TSMC가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떡고물을 SK하이닉스가 먹는다라는 거죠. 근데 저 HBM이 사실 지금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아지려면 인공지능이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써야 되는데 요즘 이제 검색 시장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한 내년 정도가 좀 이제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이제 내년쯤에 HBM이 좀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HBM을 먼저 개발을 했고 요게 진짜 진심으로 다가가면서 지금 HBM 시장 한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기존 D램보다 HBM은 두세 배 정도 더 비쌉니다. 그러면은 HBM 시장이 저 정도면은 그 뭐 지금은 2%라고 해도 네네. 앞으로는 되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제품에서 뭐 한 2, 3% 정도 차지할 거예요. 비중이. 근데 이제 대수의 법칙으로 가서 이제 막 찍어내서 납품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 돈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차지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가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가 지금은 많지는 않아요. 네, 많지는 않은데 수요는 높아서 지금 인공지능 쪽이 핫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 네.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막 이만해지니까 지금 이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이 시장이 굉장히 핫해진 거고요. 네.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여전히 말씀을 지난번에 해주실 때 네. 인공지능을 보면 네. 엔비디아에 직접 투자하라. 네. 그게 더 낫다. 네. 아니면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네. TSMC 쪽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지금 네. 현재 수준에서는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 여윳돈이 있으시다면 네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좋지만 네. 2차전지를 좀 더 좋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국민주인 네이버 카카오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와, 네이버 카카오 계속 주가 안 좋더라고요. 20만 원 이하로 또 내려갔는데 고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팬데믹일 때는 이제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그때 이제 네이버 카카오의 전성기였죠. 네, 전성기였고 그 이후로 이제 팬데믹이 풀리고 코로나가 이제 멀어지면서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네. 근데 국민주잖아요. 삼성전자가 1위라면 맞아요. 2, 3위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인데 많은 분들이 사셨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네이버 카카오가 주가가 많이 오를 여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요? 네. 왜냐면 지금 수익률이 수익 자체도 안 좋고요. 광고 시장도 지금 안 좋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점유율까지 유튜버에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글이라든지 이제 뭐 예를 들면 MS 빙 이런 데서 이제 생성형 AI를 탑재해서 이제 검색을 AI로 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에 어떻게 보면 네이버 카카오는 방구석 여포죠. 해외 진출한 게 뭐 그닥 많지 않잖아요. 특히 뭐 카카오는 거의 별로 없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동남아 정도 라인 진출한 게 이제 좀 해외 진출한 건데 이게 구글이나 구글만 보더라도 해외 글로벌 회사잖아요. 글로벌. 네. 전 세계를 무대로 막 넘나드는 회사들하고 AI로 경쟁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게요. 네, 왜냐면 AI의 핵심은 양질의 데이터거든요. 그 데이터를 전 세계에서 취합하느냐, 아니면 방구석 한국에서 취합하느냐, 그렇죠. 네,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참, 네. 그래서- 안타까우지만 그게 네. 현실인 거죠. 엔비디아가 지금 엄청 핫해지면서 인공지능 막 사람들 막 주식시장에서도 인공지능 막 엄청 핫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한테는 그게 쥐약이 된 거죠 지금. 네. 그래서 물론 네이버 카카오도 인공지능 개발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따라갈 수가 없다. 제가 봤을 때. 글로벌 업체들을 따라가기가 힘들다. 야, 네이버 카카오도 진짜 이렇게 몇 년 만에 코로나 이후에 주가 막 날아갈 때 네. 몇 배씩 올라갈 때 그때 그렇게 각광받고 미래가 다 내 카고에 있는 줄 네네. 알았는데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진짜. 네네네. 기업의 운명이라는 게 참. 뭐 또 앞으로 뭐 정해진 것도 아니니까 또 여기서 또 역전의 발판을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정해진 건 음. 없는 거죠. 기술이라는 게 또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또 파고드는 건 잘해서 그 양질의 데이터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데이터가 많아도 음. 그 양질의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또 기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정부 기관이나 뭐 그런 데 쪽에서는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미국처럼 뭐 데이터를 뭐 어마어마하게 가져올 수 있는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있는 데이터에서 양질만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하자.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또 뭐 나중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뉴스인가요? 그 현대차가 네. 판교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일부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또 이제 뭔가 자율주행 이런 쪽이랑 또 연계될 수도 있는 것 같고. 뭐 이제 현대차는 자동차 회사라고 보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점점. 거죠. 왜냐면 뭐 UAM도 음. 진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로보틱스는 이제 진출을 했고요. 음. 그다음에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에서 자율주행이 탑재된다는 건 결론은 인공지능 시장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테슬라도 사업 구조를 보면은 인공위성 띄우고 뭐 자율주행 만들고 그다음에 뭐 뉴럴링크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에는 인공지능으로 귀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SF 영화 보면은 그 초거대 글로벌 기업이 되잖아요. 네. 글로벌 기업에서 이제 초거대 기업이 되는데 그 중심이 인공지능으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앞으로 세상이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또 뭐 그렇게 협력하다 보면 또 길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그렇군요. 혹시 현대기아차는 좀 어떻게 보세요? 현대 기아차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수출입 동향 보면 네. 자동차 판매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네네네. 나타보시고. 하지만 그 중에서 최고는 2차전지다. 네, 양극재가 아까 두 자릿수 성장세. 음. 네, 그리고 이제 차세대로 음극재 시장을 주목해야 된다. 그러시군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네오님 끝으로 지금 시점에서 한 1억 정도 네네. 여윳돈이 있으면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나요? 저번 방송보다 조금 변경된 게 어. 포스코퓨처엔 미래나노텍 반반 투자하겠다고 저번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래나노텍 비중을 포스코퓨처엔보다 좀 더 늘려가는 전략으로 오.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유는? 싶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달 전에 비해서 포스코퓨처엠은 20% 정도 상승률이 일어났지만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10%밖에 오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정고점 대비를 봐서도 미래나노텍 조정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총적으로도 포스코퓨처엠 굉장히 무겁잖아요. 미래나노텍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아직 가볍게 중견기업이라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하나 터지면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매력적인데요. 네. 그 혹시 네. 좀 너무 앞서가는 걸 수 있는데 네. 아까 그 미래첨단 소재 네. 무척 분할 이슈는 없을까요?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인수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이제 나중에 정말 돈이 잘 벌리고 야 이거 좀 분할해도 괜찮겠다 싶으면 그때 분할을 해서 상장을 하겠죠. 네. 그럼 그때 팔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뭐 분할했을 때 다시 사셔도 되고. 아 분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그렇죠.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분할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사업 하는 분들 하는 입장에서는 분할을 해서 좀 더 돈을 더 그렇죠. 투자금을 땡겨와서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수학도 최근에 그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아 네. 그래요? 전고체 쪽. 아 네. 이수학 성공했어요 그래서. 성공했죠. 아, 네. 급등 엄청 했었잖아요. 아 네. 그렇군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아 그걸 떼서 4배 올라 4배. 상장을 한 거예요? 네. 떼서 상장을 네. 네. 야 그렇구나. 아 그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 유혹이 상당할 네. 것 같네요 진짜.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대주주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네. 네, 주요 그 구성원 의사결정자 가운데서는 그만큼의 자금을 땡길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소액 주주들은 참 그게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뭐 그만큼 회사가 잘 돌아가서 그만큼의 수익을 가치를 음, 돌려주면 괜찮은데 음,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걸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고요. 보통 못 견디죠. 왜냐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심지어 뭐 대출 받아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뭐 내가 몸이 아프다거나 뭐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러면 또 뭐 주식이라도 팔아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럼 아까 그 이수화학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요? 이수학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아, 같이 분할하고 올라갔어요? 나서. 예. 야 그렇구나. 근데 아마 이수학은 좀 더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아마 두 개 다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급등을 했고요. 이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을 이제 분할해가지고 넘겼기 때문에 이수화학은 말 그대로 화학 기업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이 아무래도 그렇죠. 날아간 거잖아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까 포스코 퓨처엠하고 미래나노텍하고 원래 이전에는 반반이었는데 네. 미래나노텍이 늘린다고 하셨어요. 네네. 어느 정도 늘리시겠어요? 뭐 한 7대 3 정도. 오. 네, 미래 나노텍을 한 7 정도로 오.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온이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제가 항상 이 마지막 정도 되면 말씀드리지만 몰빵 투자 좀 자제하시고요. 네. 이제 제일 좋은 투자는 적립식 투자.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에서 남는 돈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 내가 목표한 가격대에서 적립식으로 차근차근 투자해서 주식수를 늘려가시는 게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 전지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겁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의 뭐 사항들 때문에 조정이 올 수는 있겠지만 그 성장성이 전혀 훼손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주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을 가지고 있고 저도 상당히 반도체주는 오랫동안 지켜봐 왔는데요. 네. 이번 하반기부터는 조금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오님 오늘 인터뷰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오의 지식창고의 네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동안 유카이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